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주 중반, 한참 중반이죠. 주는 중반이고, 시험은 이제 막바지 다가가고, 이번 문제풀이 과정도 이제 막바지 다가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6주 차인데요. 여기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려운 편인가요? 쉬운 편인가요? 죄송한데 기출문제보다는 좀 어렵죠. 기출문제 안 풀어보셨나요 혹시? 기출문제도 안 풀어보고 이거도 안 풀어보고 그러면 안 되죠. 기출문제보다는 조금 어렵죠. 기출문제보다는 어려운 게 아무래도 기출문제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선별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이 출제하는 사람도 한 사람이 출제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출제하고, 그리고 출제를 하면은 문구를 또 수정을 해요. 이제 국문과 대학원이나 뭐 이렇게 박사과정 있는 사람들 다 문장을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문장이 깔끔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근데 작년보다는 이게 문제집의 난이도가 조금은 낮춘 거예요, 사실은. 작년에는 이거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낮춘 겁니다. 아무튼 어려운 문제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다룰 줄 알아야 실전에서 약간의 난이도 조정이 됐을 때 적응을 할 수가 있죠. 오늘 할 차례가 어딘가요? 오늘 할 차례는 이 부동산 투자 회사법의 내용이죠. 246쪽 아닌가요? 자, 오늘 할 차례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부터고요. 자, 오늘도 문제를 먼저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1번은 정답이 3번이죠. 부동성 1번 지문은 부동성 외부 효과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부증성에서 최유효용도 강조하죠. 그 이유는 부증성의 경우에는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희소성. 다음에 3번의 개별성이 틀린 이유가 이 부증성에 대한 내용이 지금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사회성, 공공성 이런 것들은 토지 공개념이에요. 그 부증성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이 좀 어려워요. 4번이 정답 지문으로 나오면 맞추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가격과 가치를 구별한다고 돼 있죠. 우리 이제 가치를 얘기할 때는 특히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가치 얘기할 때에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 장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토지 특성 중에서 영속성과 관련이 돼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 이렇게. 그래서 가치 속에 숨어 있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속성을 짝짓기가 어려워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5번은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수요의 제약 요인이죠. 다른 것들은 이제 다 수요하고자 하는 양을 증가시키는 요인인데 하나가 수요하고자 하는 양을 줄이는 요인이 돼요. 그게 4번이 바로 그거죠. 사람들이 소유의식에서 이용의식으로의 부동산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면은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생각은 별로 안 들겠죠. 소유의식에서 이용의식으로 가면은 뭐 경우에 따라 임차해서 사용하면 되고 그런 거죠. 자동차도 앞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공유경제 뭐 이렇게 해서 자동차도 앞으로 무인 자동차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내가 굳이 소유하지 않고 하나의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거죠. 그럼 굳이 자동차를 사려고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때 필요할 때 그냥 빌려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게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3번은 2번부터 볼까요? 1번은 당연한 얘기고. 각종 공공시설을 위한 용지를 확보해요. 용지를 확보한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공공시설을 위한 용지는 정부, 국가가 하는 거죠. 국가의 수요 증가 요인이 있죠. 다음에 유사부동산의 과소공급이에요. 유사부동산이 있어요. 대상부동산이 있으면 또 유사부동산이 있다. 유사부동산의 공급이 별로 안 돼요. 그러면 그와 비슷한 부동산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럼 비슷한 부동산이 별로 없으면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되겠고요. 다음에 5번에 대체 투자 대상이 불황이래요. 대체 투자 대상이 불황이면
그러면 그쪽에 있던 자금이 나와서 어느 쪽으로 오는 거예요? 부동산 쪽으로 오는 거죠. 이쪽 대성부동산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대체 투자 대상하면 많이 부동산하고 많이 비교하는 게 주식하고 많이 비교하죠.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주식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을 빼서 부동산으로 왔다가 또 주식 경기가 좋으면은 부동산 빼서 주식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3번은 부동산의 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은 정답이 2번 지문이죠.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 어떤 시장이죠?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되는 시장 아닌가요?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되는 시장이라면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내부 정보라든가 이렇게 보다 우수한 정보를 가져가야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 분석, 이것은 현재 공표 정보까지 분석이잖아요. 이것은 보다 우수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죠.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어요. 2번이 틀렸죠. 나머지 이제 3번, 4번, 5번 지문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다음에 4번 문제는 이거는 이제 임대료 규제인데요. 임대료 규제에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의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할 수 있고요. 이건 뭐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1번 지문과 5번 지문이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이중 가격 형성, 질적 저하초래 이런 것들. 물론 4번도 자주 나오죠. 임대료 규제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감소하여 주택 부족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찍어도 아마 2번, 3번 중에 찍어야 되겠죠. 2번, 3번 중에 찍어서 몇 번 찍었나요? 3번 찍어서 틀렸습니다. 자, 2번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임대료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임대료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은 임차인들의 선택의 여지가 더 많아지죠. 근데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4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4번 뭐예요? 공급 감소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감소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단기적으로도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아주 단기는 아예 줄지도 않겠죠. 그냥 그대로 있겠죠. 아주 단기는 그대로 있겠지만 절대로 늘어나지는 않아요.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탄력성이 커지려면은 선택의 여지가 더 많아야 이게 더 탄력성이 커지는데, 절대로 임대료를 규제했을 때 임대주택이 늘어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탄력성이 커진다는 것은 틀린 거예요. 이 탄력성이 크게 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더 많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경우에는 탄력성이 더 커질 수 있지만 임대료 규제 같은 경우에는 탄력성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3번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표현으로 자원 배분 왜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뭐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세 가지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뭐 그런 표현도 가능해요. 그런 표현도 가능한데, 자원 배분 왜곡, 사회적 후생 손실, 갑자기 한 개가 생각이 안 나요. 효율성 상실. 효율성 상실. 청출어람 청아람입니다. 아무튼, 자, 이게 이제 이걸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집행을 했는데, 사람들이 원래 하던 행동을 바꿔버리는 거. 바꾼다는 건 뭐예요? 원래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됐다거나,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된다거나, 이게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릴 때마다 창문세를 예를 들었어요. 창문세. 조세에서 이게 많아요. 근데 조세라는 정책만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 바뀌게 된다는 것은 거기에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된다거나 하기 싫은 걸 해야 된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럼 자원 배분이 왜곡이 안 되는 것은 어떤 경우밖에 없다 그랬어요? 수요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아무리 다른 곡선이 이동을 하더라도 수량의 변화가 없잖아요. 이러면은 자원배분의 왜곡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다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좀 어렵죠. 3번은 좀 어렵습니다. 다음에 이제 5번은 투자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다음 중 위험의 전가에 속하는 것은 그것은 5번이 정답이죠.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가 인상되도록 임대계약을 하는 거고요. 1번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고요. 위험을 줄이는 거죠. 다음에 2번은 민감도 분석이죠. 3번은 말 그대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거고요. 4번은 판단 기준에 대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답 5번. 다음에 이제 6번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의 순소득 승수는 자본 회수기간이라고도 하며 이는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배수를 말한다. 맞나요? 일단 총 투자액과 순영업소득 짝은 맞죠? 짝은 맞는데 그 다음에 분모 분자를 봐야 돼요. 짝은 맞아요. A에 대한 B의 배수 또는 A에 대한 B의 배율 이렇게 하잖아요. 뭐에 대한 할 때 뭐에 대한 앞에 있는 말이 분모로 가잖아요. 순영업소득이 분자로 가야 되고 이거는 순소득 승수가 아니죠. 이거 조심해야 된다니까 이제. 이게 벌써 이거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이렇게 지문을 역수로 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작년에 드디어 출제가 됐어요. 작년에 요 분모 분자를 바꿔서 2문제나 나왔어요. 작년에 분모 분자 바꾼 문제가 2문제나 나왔어요. 하나는 수익성 지수에서 나왔고요. 수익성 지수는 뭐예요? 유입평가가 분자, 유출평가가 분모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걸 바꿔서 틀린 지문 만들었다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뭐예요? 내 거분에 남의 거잖아요.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타인 자본에 대한 자기 자본 이렇게 해. 작년에 그렇게 2개나 나왔어요. 지금까지 안 나오다가. 그래서 분모 분자도 확인해야 돼. 일단 짝이 맞는지 보고 A에 대한 B의 비율 분모 분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돼. 1번 틀렸어요. 근데 1번을 체크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른 멀쩡한 놈을 틀렸다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멀쩡한 놈을 틀렸다 했어요? 고민했어요? 이제 틀리기 없어서. 자, 아무튼 1번은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짝이 맞고 분모 분자가 다 맞습니다. 이번에 또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6번, 7번인가요? 자, 이거는 이제 암산으로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암산으로 한번 훈련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복잡한 것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7번은 지금 5천만 원을 10년간 이제 만기 10년으로 대출받았죠. 근데 매년 상환이에요. 그리고 원금 균등이에요. 5천만 원을 10번으로 나누어 갚기 때문에 한 번에 500만 원씩 나누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첫 해는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얹어서 가져가야 되죠. 그럼 얼마예요? 250, 5천이 5%니까 250을 얹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750이 되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750을 갖다 주면은 500을 갚았으니까 첫 해는 4,500만 원만큼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는 4,500에 대한 5%거든요. 그럼 이제 첫 해는 250이었지만 이제 두 번째는 더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 225가 돼요. 왜냐하면은 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덜 가져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첫 해 이자가 250이었죠. 첫 해 이자가 250이었는데 두 번째는 250에서 이자가 얼마만큼 빠진다? 500에 대한 이자만큼 빠진다. 이렇게. 그럼 500에 대한 이자는 2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50에서 25를 뺀 225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년도는 725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훈련을 하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매월 말로 하더라도 계산할 수 있겠죠. 이런 훈련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도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닐 겁니다. 다음에 이제 8번은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것은 1번은 지금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 사피 중에서 플레이스가 되죠. 플레이스. 그러니까 유통경로입니다. 유통경로. 그래서 제품 전략이 아닌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에 2번 부동산의 개별성, 광고의 내비용 개별성 맞고요. 다음에 관계 마케팅은 장기적, 지속적 상호작용 맞고요. 다음에 4번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5번의 다이렉트 메일. 자, 이거는 표적 고객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광고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는 지대론인데, 자, 여기서 자, 1번 지문처럼 그 지대를 둘러싼 지대론의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 즉 비용인가 아닌가에 핵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요. 자, 요거는 이제 고전학파는 잉여라고 보고 신고전학파는 비용이라고 봤죠. 근데 2번과 3번에 티넨이나 리카도라는 학자는 모두 다 고전학파 학자죠. 그래서 티넨은 위치지대 또는 입지교차지대설을 주장했고요. 리카도는 차액지대를 주장했죠. 모두 다 고전학파 학자로서 지대를 잉여로 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2번은 위치 문제를 중시하여 도시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증가하여 위치에 따른 수송비 차이가 지대화한다고 했는데, 이를 입지교차 지대설, 위치 지대설이라고 하죠. 맞고요. 그다음에 리카도에 의하면 생산물의 가격은 지대에 따라 결정되는 결과이며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므로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비용이라고 보았다. 자, 요거는 틀린 말이죠. 이제 요건 신고전학파의 의견입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4번에 지대가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고전학파의 견해에 따르면 지대는 잉여로서의 불로소득이 되어 지대소득의 사회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대가 비용이라면 토지세와 관련이 있는 토지정책은 지가에 영향을 주어 물가상승, 생산위축 등의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고, 반면에 토지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다는 긍정적인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비용이라면, 만약에 비용이라면, 그러면 정부가 조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비용이 올라갔다가 또 조세를 감면하면 내려가기도 했다가 이렇게 영향을 끼치죠. 영향을 끼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조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비용이 아니라면 조세가 아무런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조세가 영향을 끼치겠어요? 안 끼치겠어요? 끼치죠. 현실적으로는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고전학파는 이게 완전 비탄력 공급곡선을 생각했거든요. 완전 비탄력 공급곡선을 생각한다면 조세를 부과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자원 배분 내국이 없다 그랬잖아요. 전혀 이 생산량의 변함이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공급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공급을 생각하면 이제 우상향이기 때문에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량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런 거죠. 다음에 10번에 다음은 기업 회계의 감가상각과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에 기업 회계의 감가상각은 관찰감가법을 인정하지 않는 데 반하여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이를 인정하지요. 그러니까 기업 회계의 감가상각은 뭔가가 적용이 잘 안 된다 그랬죠. 지금 이 1번 지문에 관찰감가 기업 회계 적용 안 되고요. 감정평가는 적용되고, 다음에 2번에서도 기업 회계 감가상각에서는 토지에는 적용 안 되지만 감가수정에서는 토지에도 적용되죠. 다음에 3번에 기업 회계 감가상각은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하고요. 감정평가 감가수정은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하죠. 다음에 4번의 기업 회계 감가상각은 경제적 내용 연수를 중시하나 감정평가는 법정 내용이 바뀌어있죠. 4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5번은 뭐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풀어보신 분들은 잘 나왔나요? 10타수 몇 안타? 괜찮나요? 꽈락은 면했습니까? 꽈락은 면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끝나면은 당연히 꽈락은 면할 정도는 돼야 되겠죠. 요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꽈락 면하는 정도라면은 적정한 수준이라 보면 돼요. 요거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문제풀이가 끝나면 보통 점수가 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은 9월 과정이 끝나고 나서야 이제 60점 근처에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한 번도 60점 못 넘다가
실전에서 60점 넘은 사람도 있어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가십시오.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리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평소에 8, 90점 나오다가도 실전에서 60점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수업 시험 칠 때의 그 긴장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거는 최선으로 이제 해야 되겠죠. 자, 이제 246조 6번 부동산 투자 회사법 내용인데요. 자, 일단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회사법,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되죠. 그 형태가 어떤 형태가 있어요? 실체형이 있고 명목형이 있죠. 실체형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고, 명목형은 위탁관리와 구조조정 이렇게 있죠. 법에 실체 명목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법에서는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얘네들은 서류상의 회사고 상근 임직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점도 설치할 수가 있고요. 얘네들은 지점 설치할 필요가 없죠. 서류상의 회사니까. 그리고 이걸 이제 설립할 때 발기 설립이에요, 인가 설립이에요? 인가 설립이 아니라 발기 설립이죠. 이게 인가 설립을, 인가는 이제 받아야 되는 건데, 인가를.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려면은 그만큼 절차가 더 까다로운 거죠. 발기 설립을 하고요. 이게 뭐,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 어떤 회사 형태예요? 주식회사, 합자, 한명, 유한주식, 뭐 이런 회사 형태 중에서 주식회사죠. 주식회사고, 이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서 제일 먼저 어떤 법에 적용을 받아야 돼요?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적용을 받고, 그 다음은 무슨 법? 상법, 그 다음 민법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에 설립할 때 설립자본금이라는 게 있죠. 설립자본금이라는 게 실체형은 얼마 이상이고요. 요거는 3억 이상이죠. 설립을 한 후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인가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설립인가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설립인가는 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냥 발기 설립으로 끝나는 건데, 설립을 한 후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인가는 해야 돼요. 근데 영업인가는 받아야 되는데, 영업인가 또는 등록해야 돼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 영업인가 또는 등록. 자, 그래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부동산 투자 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최저자본금이 나오죠. 최저자본금은 얼마 이상? 요거는 70억 이상, 요거는 50억 이상이죠. 그리고 공모 규정이 있죠, 공모. 공개 모집이죠, 공개 모집.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다. 뭐를? 주식을. 그래서 일반인들로부터 자금 모는 거. 이게 공모인데, 이게 몇 퍼센트 이상이에요? 30% 이상이죠. 30% 이상, 몇 년 이내? 2년 이내. 여기 이제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2년 이내란 얘기죠. 여기는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이게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라 그래요. 다음에 예외적으로, 누구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사모가 가능하다 그랬죠. 사모가 가능하다.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가 있죠. 국민연금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가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이미 공모를 했다고 보고, 그때는 공모를 따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런 규정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주식 소유 한도가 있죠. 주식 보유 한도. 1인당 주식 보유 한도죠. 그 특별 관계자를 포함해서요. 그거는 50 제한 없음이죠. 자기관리 50, 위탁관리 50, 구조조정은 제한이 없음. 그 다음에 현물 출자가 있고요. 현물 출자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에 해야 돼요. 그 요건이라는 게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해야 되고요. 등록 후. 그리고 뭐도 갖춰야 돼요? 최저 자본금도 갖춘 후에. 그 다음에 현물은 부동산만 되나요? 현물은 부동산만 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도 되죠. 임차권, 지상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대토보상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런 여러 가지 권리도 있어요. 그 권리들 각각의 항목을 다 외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도 있구나.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한 거죠. 우리가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굵직굵직한 거는 앞에 있을수록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앞쪽에 있는 거를 많이 질문을 했어요. 아무튼 자, 요렇고 현물 출자는요. 다음에 처분 제한이 있죠. 처분 제한. 처분 제한. 이건 샀다 팔았다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이 투기를 못하게. 취득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죠. 대령이 정하는 기간. 이게 대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금 현재는 1년으로 되어 있죠. 처분 제한 기간입니다. 근데 이건 누구 적용이 안 돼요? 구조조정은 적용 안 되죠. 구조조정은 적용 안 돼요. 처분 제한. 그러니까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돼요.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주로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죠. 그래서 80% 이상은 뭘 해야 돼요? 세 가지죠. 부동산, 관련 증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금. 이렇게 세 가지가 80% 이상 합해서 70% 이상은 뭘 해야 돼요? 부동산이라 해야 되죠. 요거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요거 적용되지 않고 70% 이상 적용만 되죠. 70% 이상 뭐를 보유하는 거예요? 구조조정 부동산을 보유하면 되는 거죠. 자산 구성. 그 다음에 배당이 있죠. 배당은 몇 프로 이상? 90% 이상 배당하는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올해 말까지 50% 이상 배당하면 되죠.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입 및 사채 발행이라는 게 있죠. 차입 및 사채 발행. 타인 자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원칙은 몇 배? 원칙은 2배까지, 자기 자본의 2배까지 다른 사람 돈을 쓸 수가 있는데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으면 몇 배까지 확대된다? 10배까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합병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합병할 수 있죠.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합병할 수 있나요? 그렇게는 안 돼요. 같은 것끼리 해야 돼요. 자기하고 자기, 위탁하고 위탁, 구조와 구조 이렇게 합병할 수가 있고요. 같은 것끼리. 흡수합병의 방식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실체형의 경우 자기관리부동산 투자회사는 상근 임직원이 있잖아요. 그 회사는 실체형의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어요. 근데 명목형이잖아요. 명목형은 서류상 해석이기 때문에 저기에다 세금을 매기면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배당받을 때 또 세금 내야 되거든요. 어차피 실체가 없는 회사인데 그게 이중과세 문제에 있어서 명목형의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명목형의 경우에는 대신 그 운용하는 주체가 없으니까 어딘가에 위탁해야 되죠. 위탁해야 되잖아요. 자산을. 그래서 무슨 규정이 있는가 하면은 자산관리회사 규정이 있어요. 그 자산관리회사는 자기관리부동산 투자회사처럼 최저자본금이 70억 이상이야 돼요.
자산관리회사가. 그때 자산관리회사는 설립자본금은 저런 거 적용은 안 돼. 그냥 자본금이 70억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5명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그런 규정은 똑같습니다. 자산관리회사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라는 거는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거예요.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등록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한 회사를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라 그래요.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하며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한다. 이게 공모 규정이죠. 공모는 원칙적으로 30% 이상 2년 이내입니다. 맞죠? 부동산 투자 회사는 차익 및 사채 발행, 타인 자본을 쓰는 겁니다. 자기 자본의 2배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으면 10배 범위 이내로 확대되고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이를 처분해서는 아니 되고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자, 요거는 틀렸죠? 100분의 30이 아니라 1인당 주식 보유 한도는 50%죠, 50%. 그래서 5번이 틀렸군요. 넘어가셔서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법 내용인데요. 그 중에 7번, 8번 중에 7번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공모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맞죠? 이거는 사모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5명 이상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맞죠? 5명 이상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요. 여기에 공인중개사도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공인중개사도 가능해요.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소로서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이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3번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 자산을 관리하며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5명 이상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되죠. 맞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맞죠? 다 맞나요? 5번이 틀렸나요?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이죠. 자문회사는 방금 뭐라고 했어요?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입니다.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 자문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컨설팅이라고 그러죠. 컨설팅.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평가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다음에 8번은 열에 봐주시고요. 9번을 보겠습니다. 9번의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50억 원 이상. 틀렸죠? 70억 이상이죠. 그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주주 1인당 주식 보유 한도는 30%이다. 이거는 50%죠. 틀렸고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한다. 이거는 구조조정은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5명 이상의 자산운용 전문을 의도하기에 4번이 옳은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도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이거 적용되지 않잖아요. 구조조정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이 정답이죠. 다음에 넘어가셔서 10번도 좀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 부동산 투자 회사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투자 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맞고요. 부동산 투자자 중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 유동성을 선호한다는 게 뭐예요? 현금화시키는 것이 쉬운 그런 자산을 선호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투자보다 부동산 직접 투자를 선호한다. 말도 안 되죠. 2번이 틀렸습니다. 금이 유동성이 높나요? 금. 많이 높나요? 그 금도 보통 이게 금을 살 때 덩어리 금으로 이렇게 사는 건가요? 이렇게 반지 형태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팔 때 많이 가격 차이가 나지 않나요? 살 때하고 팔 때하고 차이가 나죠? 그럼 덩어리 금으로 사야 아예 규모가 크게 이렇게 나가네요. 요렇게도 아니고 이렇게. 요거 하나가 얼마 정도 하죠? 예? 5천? 5천만 원? 별로 돈 있는 사람 없나 봐요. 지난번에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그게 한 5천 얼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5천 얼마인데 그게 5만 원짜리를 5천만 원을 마련하면은 그게 한 무게가 비슷한가 봐요. 5만 원짜리로 5천만 원 마련한가 하고 금 5천만 원어치 하고 그게 무게가 비슷한가 봐요. 근데 부피가 훨씬 적잖아요. 금이 부피가 훨씬 적잖아요. 그러니까 숨기기가 좋잖아요.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그래서 그 이번에 2억 훔친 놈 그 2억 버렸대잖아요. 버린 게 아니라 어디 숨겨놨겠죠. 근데 그거를 2억의 부피로 이렇게 현금으로 풀면 이게 부패도 될 거고, 이걸 금으로 바꿔서 숨기면은 뭐 얼마 안 돼 부피가. 그죠? 4개밖에 안 되니까 5천만 원짜리 4개. 뭐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런 금은 현금화가 1kg이면 이렇게 덩치가 커서 현금화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어떤 난리가 난다거나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수록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선호하게 됩니다. 난리가 나면 이제 부동산은 짊어지고 도망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소유욕이 급락하고 금을 찾는 금을. 아무튼 그렇습니다.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투자, 요거를 이제 선호하는 거죠. 들렸는데 지금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한 8개인가? 10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개가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회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이게 한 160개 정도 돼요. 160개 정도 되는데, 근데 5% 정도밖에 상장이 안 돼 있는 거죠. 증권거래소에. 법률의 규정은,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 규정은 상장 요건을 갖춘 때에는 지체 없이 상장을 해야 돼요. 지체 없이. 근데 그 중에 5%만 상장이 돼 있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죠.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하니까 나머지는 다 상장을 못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주식 신문 보면은 요즘도 신문에 그 경제면에 주식 저거 나오나요? 요즘도 나와요? 요즘 신문을 안 보니까 그 경제면에 그 주식 시세표 변동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맨 뒤쪽에 가면은 이제 코스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코스닥이 나오죠. 이 코스닥과 코스피 이제 넘어가는 마지막 곡에 보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도 나올 거예요. 그날 주식 변동한 게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은 거기에 투자해도 돼요. 그냥 아주 간단해요. 그냥 휴대폰에다가 어플리케이션만 깔아가지고 사면 돼요. 이렇게 돈 넣고 이제 그렇게 상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3번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부동산 투자 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 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죠.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맞고요. 다음에 자산관리회사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맞고요.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당연히. 주식 투자하는데 그게 당연히 원금 손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11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2번을 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인 것으로만 짝지은 것은 했어요. 자, 기억에 주택저당증권 발행. 맞나요? MBS가 이게 대표적인 업무죠. 그 다음에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신용보증.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신용보증. 이런 거는 없죠.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선분양한 주택의 완공보증. 이것도 관계없죠.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수요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 신용보증. 요거는 합니다. 대출 받을 때 신용보증합니다. 요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도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도 해요. 여러분들 왜 은행에 가시면 옛날에는 주택기금이었거든요. 국민주택기금. 옛날에 왜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대출 해주고 뭐 대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요즘은 그걸 이제 국민주택기금이라 안 하고 주택도시기금이라 해서, 따로 이렇게, 어떤 은행은 가보니까 이게 따로 이렇게 팻말에 해놨더라고요. 주택도시기금 대출 창구 해가지고, 따로 전용 그 창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출을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도 하고, 그 주택도시보증공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답은 이제 기업관리율이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이제 주택연금제도죠. 자, 틀린 것을 쳤는데, 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으로서, 둘 중에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되죠. 1세대 1주택자이면 원칙적으로 대출받을 수가 있죠. 근데, 거기 이제 첨가해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다주택자라도 주택가격 합산가액이 9억 이하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번에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은 확정기간 방식이죠. 확정기간 방식에서 뭐 10년을 받든가 20년을 받든가 30년을 받든가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정기간 방식 말고 또 뭐도 있어요? 종신 방식도 있죠. 사망할 때까지 받는 겁니다. 이게 방식이 확정기간 방식, 종신 방식 이렇게 있고요. 종신 방식은 종신 혼합 방식이 있고 종신 지급 방식이 있고요. 확정기간 방식은 확정기간 혼합 방식밖에 없습니다. 혼합이 있는 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수시인출금이 있다는 얘기죠. 얘는 수시인출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출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얘가 대출을 더 많이 받는 거죠. 종신 지급 방식은 수시인출금 없이 다 대출 받으니까. 종신 혼합 방식은 수시인출금을 남겨놓고 대출 받으니까 금액이 작아져요. 근데 확정기간 방식과 종신 방식 비교해 보면은 다른 조건이 같은 상황에서 확정기간이냐 종신하냐 하면은 종신이 더 금액이 적습니다. 확정기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이유가 종신 방식은 이 사람이 언제 사망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일찍 사망했을 때에는 상속을 시켜주고요. 남는 거를. 근데 뭐 100살, 110살 막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험 부담을 이제 은행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3번에 주택연금은 사실상 소유를 본인이 하고 있더라도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등기부상 소유권이 자녀에게로 이전되었다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없어요. 자기 명의로 돼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당해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선순위 대출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안 돼요.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선순위 대출을 반드시 말소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말소하느냐? 돈이 있어야 말소하지. 이걸로 말소하는 거예요. 수시 인출금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시 인출금으로 기존에 설정된 저당을 말소하고 반드시 금융기관이 1순위 저당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 지급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렇게 지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적 보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주체는 누구란 얘기예요? 대출 주체는 시중은행이라는 얘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을 하는 것이고. 그럼 자, 시중은행에서 고정금리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시중은행에서 고정금리 별로 좋아하지 않죠. 변동금리예요. 그러니까 이 주택연금은 변동금리예요. 주택연금 변동금리예요. 근데 보금자리로는 어떻습니까? 누구 돈으로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보금자리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뭘 발행해서 마련한 돈으로? MBS 발행해서 마련한 돈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MBS를 발행해서 보금자리론, 모기지론이죠. 뭐 경우에 따라 영모기지 뭐 이렇게 하기도, 여기 이제 영모기지는 주택연금 이렇게 하고요. 주택연금은 영모기지론 이렇게 하고. 요거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죠. 그리고 얘는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이쪽은 조기상환 수수료는 대신 없어요. 없어요. 이쪽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시중은행. 이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출을 받는데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그 절차를 진행을 하는 이모기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모기지. 유모기지. 이게 이제 일반적이라고 보면은 이모기지는 모든 절차를 가입하는 사람이 서류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쪽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거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다 신청하고 서류를 자기가 준비해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원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금리가 제일 싸요. 얘는 어떤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일정 부분에 비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얘가 금리가 요거보다는 조금 낮아요. 유모기지가. 그 다음에 이제 T모기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게 일반 시중은행의 위탁 판매예요, 위탁 판매. 오프라인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찾아가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직접 처리를 안 해요. 요거는 일반 시중은행에 찾아가는 거예요. 일반 시중은행에 찾아가서 나 이거 주택 보금자리론 대출 받으러 왔다. 그럼 그 창구 직원하고 상담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중은행에다 뭐를 줘야 돼요? 수수료를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자가 제일 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 돈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돈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있다고요. 다음에 이제 14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그 15번을 볼까요? 15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이건 이제 보금자리론이잖아요.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네 가지입니다. 25년 없어요. 25년 없이 10, 15, 20, 30 이렇게. 대출 신청 시
차입자는 민법상 성년이라 해야 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만 19세 이상과 성년의 차이. 만 19세 이상과 성년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 민법상 만 19세 이상이 성년이라고 돼 있죠? 아, 그건 민법에서 안 배우나요? 그거 배울 텐데, 그 행위, 제한 능력자, 할 때 안 하나요, 그거?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럼 미성년자의 기준이 뭐예요? 만 19세 아닌가요? 그럼 만 19세 이상이나 성년이나 그놈이겠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만 19세가 안 됐는데 결혼한 애들 있잖아요. 성년의제. 아하, 이건 처음 듣는구나. 만 19세가 안 됐는데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성년으로 의제를 하거든요. 결혼까지 했는데 미성년이라고 엄마 아빠 얘기 듣고 동의를 받아가 해야 되고 이러면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의 가정을 꾸렸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로 봐요? 성년으로 본다고. 그럼 걔네들도 이렇게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을 했으니까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 받을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못 받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만 19세 이상만 받게 하면은 얘네들은 집을 못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법상 성년인 경우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니까 만 19세 이상으로 안 하고 민법상 성년 이렇게 한 거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바뀐 거죠. 합리적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만 19세가 넘기 전에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을 하면은 그럼 다시 미성년자 만 19세가 안 된 돌싱이에요. 19세 미만 돌싱. 그러면은 미성년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민법의 학설상으로는 이미 한 번 어른 됐는데 다시 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성년이 되면은 돌싱이 돼도 성년이에요. 그렇습니다. 민법상 성년이에요. 아무튼 다음에 이번에 상환 방식은 매월 원리금균 등 원금균 등 또는 체증식 상환이 가능합니다. 체증식도 돼요. 다만 만 40세 미만이라야 되겠죠. 너무 나이 들면 안 되겠죠. 다음에 금리는 고정금리가 원칙이며 일정 기간 이내에 조기 상환하는 경우 조기 상환 수수료가 부과된다. 근데 뭐는 조기 상환 수수료 없다 그랬어요? 주택연금은 조기 상환 수수료가 없다 그랬죠. 다음에 최소 100만 원부터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해요. 3억 원. 자, 5번이 틀렸어요. 주택담보가치 기준은 6억이에요. 이게 이제 저것 때문에 그래요. 가계부채 때문에 6억 원 이하입니다. 6억 원 초과되면 안 되고요. 근데 주택연금은 9억이죠. 주택연금은 기준이 9억인데 이 보금자리로는 6억입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의 경우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연금의 경우 주택연금 3종 세트라고 해서요. 특별한 곤란하거나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혜택을 주도록 세 가지를 이제 따로 이렇게 더 상품을 만들었는데, 대출 상환 목적의 연금이 있어요. 대출 상환 주택연금. 대출 상환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뭔가 하면은 지금 이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원리금 이제 상환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제 대출 받은 거 원리금 상환하느라고 요 번 돈을 상당 부분 그쪽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원리금 상환하는데. 그러니까 생활비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팔아야죠. 그럼 집을 팔면은 상당 부분이 이게 원리금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집 팔면은 남는 돈이 별로 없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어디 가서 집을 마련할 수가 없죠.
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집을 팔기도 어렵고 팔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 집에 살자니 원리금 상환이 너무 부담스럽고 이럴 경우에 이제 대출 상환 목적의 주택연금을 대출받는 거예요. 요거는 수시인출금이 있다 그랬죠 아까. 수시인출금이 보통의 경우는 50%까지예요. 근데 요거는 70%까지예요. 70%까지 수시인출금을 이제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돈으로 갚을 수 있다는 거죠. 상당 부분을. 그럼 상당 부분을 갚고 그래도 부족할 때는 좀 알선도 해줘요. 추가적인 저거를. 그래서 일단 그걸 갚는 게 목적이에요. 일단 그렇게 갚으면 그리고 한 30% 남잖아요. 그 남는 돈으로 일부는 오히려 받으니까 매달 받아요. 그 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을 할 수가 있죠. 삶이 좀 편해지겠죠. 아주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알게 해주면 좋아요. 몰라서 못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잘 모르거든요. 그죠?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사전 예약이 있어요. 사전 예약. 이거 뭐겠어요? 만 60세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만 60세가 안 된 사람들이 미리 예약을 하는 거죠. 나 60세가 되면은 주택연금으로 돌리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금리 혜택을 줘요. 싸게 혜택을 줘서 설령 지금 대출받는 게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주택연금으로 이제 돌려버리면서 그걸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아주 싸게 이제 금리를 적용을 해줘서 나중에 가입할 60세가 되면 일시불로 줘요. 그동안에 이제 쌓였던 그 혜택을. 그 다음에 우대형이 있어요. 우대형은 주택이 한 채밖에 없어야 돼요. 주택이 한 채밖에 없고 1억 5천 이하라야 돼요. 주택 가격이. 그러니까 좀 주택 가격이 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 채밖에 없고 이러면은 대체로 소득 수준이 좀 낮다라고 보고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연금을 12.7%를 더 줘요. 예를 들어 30만 원 받을 거를 12.7%면 약 13%면은 39,000원이죠. 39,000원을 더 주는 거죠. 그럼 33만 9천원. 그럼 3만 9천원 더 주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한계 상황에서 3만 9천원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폐지 주어서 그냥 몇천 원 벌라고 그렇게 폐지 줍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한계 상황에서는 3만 9천원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받고 또 노령연금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령연금 좀 받고 여기 주택연금 좀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받으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요렇게 3종 세트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아무튼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렇게 하고요. 주요 기출문제 이건 여러분이 확인하셔도 되겠고요. 좀 쉬고 이제 개발관리론 보겠습니다.